어르신! 여기 원래 우리 땅이라니까요.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예? 70해를 넘게 살며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하며 수만 명의 허기를 채워주던 시절부터 내 자산은 은행 통장이 아니라 손때 묻은 가죽 수첩 속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수첩엔 구청장부터 동네 배달원까지 내가 베푼 사소한 호의들이 부채라는 이름으로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인심 좋은 국밥집 할머니라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대가로 그들의 인생 한 조각씩을 담보로 잡아온 셈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적 없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장부와도 같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불 앞에서 국물을 우려내던 몸의 기억은 은퇴 후에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갈하게 침구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와 찬물을 올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푸른색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동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그 낡은 가죽 수첩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모서리는 이미 달아해졌고 속지 곳곳엔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300명의 이름은 이 동네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시청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금융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으며 또 누군가는 이 바닥의 모든 소문을 쥐고 흔드는 부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연락해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수첩을 열어 다이얼을 누르는 순간 이 동네의 공기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하던 골목의 정적이 날카롭게 찢긴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옆집으로 새로 이사온 박 씨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한다는 사내였습니다. 그 녀석은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녀석은 건장한 인부 셋을 대동하고 나타나 내 마당 쪽으로 담장을 무려 30cm나 밀어붙이며 쇠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해머가 지면을 때릴 때마다 마당에 정성껏 갖고 온 수국 줄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진동은 거실 바닥을 타고 내 발등까지 전해졌습니다. 찻잔 속에 맑은 물결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겉옷을 걸쳤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 씨는 땀을 닦으며 뻔뻔하게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녀석의 눈에는 나이든 노인이 그저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녀석은 입에 문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르신, 요즘 지적도는 오차없이 정확합니다. 제가 사람 써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원래 우리 땅으로 나오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철거안에 만에 힘 빼지 마시고 지금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그 녀석이 내뱉은 좋게 좋게라는 말은 내 권리를 헐값에 강탈하겠다는 무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녀석은 내가 그저 사교성 좋은 동네 할머니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나 하며 자식들 용돈 기다리는 힘없는 늙은이라고 판단했겠지요. 그 녀석의 무식한 용기는 그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녀석과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혈압을 올리는 건 스스로를 하수로 인정하는 짓입니다. 박 씨가 해머를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굴 때 나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펼쳐 오자 항을 찾았습니다. 시청 지적과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한 내 오랜 단골 오 씨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입 공무원 시절 돈이 없어 내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에 눈물을 훔치며 인생의 쓴맛을 배우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다. 오키다. 그래, 별일 없고. 우리 집 옆집에 누가 말뚝을 좀 이상하게 박네. 지적도라는 게 사람이 그리는 건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이야.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오 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내 안부를 묻기도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간파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수소문하겠노라. 그리고 직접 지적도를 다시 확인해 보겠노라 약속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조만간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오게라는 말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맥이란 그런 것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어 나는 이 지역 부녀회장인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의 모든 소문이 시작되고 끝나는 일종의 정보국장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평판과 그가 이 동네에서 하려는 공사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녀석이 구청에 신고한 공사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 녀석은 재개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던 비열한 속셈이었습니다. 1시간 뒤 조용하던 골목에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청 단속 차량 2대가 사이렌도 없이 조용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사 현장을 훑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해머를 든 인부들은 단속 반원의 명찰과 공문서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녀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인맥 좀 있다고 유세를 떠냐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마당으로 나가 박 씨가 박아놓은 말뚝을 발로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선이 얼마나 무서운 벼랑 끝인지 몸소 느끼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오늘따라 보리차 맛이 유난히 구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화번호부는 이제 겨우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 녀석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30cm의 땅이 아니라 이 동네를 지탱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성벽이라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적은 깨졌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녀석의 상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구청 단속 반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박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씩씩거리며 내 마당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내가 부른 인맥들이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녀석은 보란듯이 더 큰 굴착기를 집 앞마당으로 들여왔습니다. 쇠가 땅을 긁는 굉음이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녀석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위협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양반들이야 아는 사이니까 한번 와준 거겠지만 법적으로 파고들면 제가 이깁니다. 이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준비 끝냈으니까 소송이나 대비하세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식함이 용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일 겁니다. 그 녀석은 내가 가진 그물의 크기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박 씨가 이 무모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는 이미 부녀회장 김 여사의 입을 통해 들어온 뒤였습니다. 그 녀석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자금줄이 막히면 굴착기 엔진 소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엔 관공서가 아닌 지역은행의 지점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 지점장.
그는 신입 행원 시절 보증사고로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내가 시장 상인회 인맥을 동원해 그의 실수를 덮어주고 실적을 몰아줬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명절마다 우리 집으로 제일 좋은 과일 상자를 보내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최 지점장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마 여사님.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뵈려던 참이었습니다. 별일 없으신지요? 나는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은 뒤 본론을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나다. 오키다. 그래, 지점장님 바쁘신데 미안하네. 우리 옆집 박 사장 말이야. 거기서 대출 좀 나갔지? 지금 불법 증축 문제로 구청 조사 나오고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데 담보 가치에 문제 생기면 은행도 골치 아프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상황을 즉각 파악하겠다는 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지 채 1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굉음을 내던 굴착기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찾아온 마당으로 박 씨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거실 유리창 너머로 녀석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녀석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은행 측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긴급 재심사와 상환 압박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돈줄이 막히는 것만큼 무서운 징벌은 없습니다. 녀석의 손에 들려있던 해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연장을 챙겨 눈치를 보며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곁으로 다가가 박 씨가 박아놓은 말뚝 옆에 섰습니다. 녀석은 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세상엔 눈에 보이는 담장만 선이 아니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더 무서운 법이지. 자네가 어제 넘은 건 내 마당이 아니라 자네의 앞날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 씨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녀석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단순히 사교성 좋은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자본과 권력이 흐르는 통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착기 기사도 툴툴거리며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녀석이 내 땅 30cm를 탐낸 대가는 녀석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가혹한 청구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동네 부동산의 큰손인 김 여사에게도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박 씨가 이 집을 내놓고 싶어도 제값에 팔지 못하게 만드는 일, 그건 김 여사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오키 여사의 사교성이란 웃으면서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법을 아는 것이니까요. 나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식어버린 찬물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 씨의 공사업체가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소유주들 역시 내 국밥집을 거쳐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녀석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는 새 찬물을 올리며 창밖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화번호부는 아직 단 2페이지도 채 쓰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곧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며 평온한 화요일의 저녁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옆집에서는 부부싸움 소리가 골목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녀석의 아내가 대출 상환 문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박 씨의 거친 욕설이 간간히 섞여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음을 배경 음악 삼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내 마당에 박아놓은 그 말뚝은 내일 아침이면 녀석의 제 손으로 직접 뽑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뽑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키 여사의 전쟁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의 숨통을 조여갈 뿐입니다. 나는 오늘따라 침대가 유난히 푹신하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인맥을 활용해 녀석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암시하는 연락을 취해볼 생각입니다. 이 녀석이 내 집 마당을 탐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될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40년을 버티며 배운 지혜는 명확합니다. 적을 칠 때는 단숨에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박 씨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고통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수요일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굴착기 엔진 소리가 멈춘 마당에는 다시 새소리가 내려앉았고 그 녀석이 박아놓은 쇠말뚝 주위로 먼지만이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어스름한 빛 속에서 차를 우려냈습니다. 무릇싸움이란 칼을 휘두르는 시간보다 칼날을 숫돌에 가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 법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법과 장비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그는 이 동네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을 뿐 실제로는 거대한 실핏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연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계의 중추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녀석은 간과했습니다. 나는 수첩의 중간쯤에 적힌 대방마트 이사장의 번호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15년 전 녀석의 막내딸이 희귀병으로 수술비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를 때 나는 국밥집 가마솥 뒤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내어주었습니다. 녀석은 지금도 나를 보면 어머니라 부르며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나는 녀석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 때 옆집 창문 너머로 나를 훔쳐보는 박 씨의 불안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녀석은 어제 지점장에게 받은 전화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방마트는 이 동네 사람들의 모든 생필품이 드나드는 보급로입니다. 내가 마트에 들어서자 이 사장은 계산대를 비우고 달려나와 나를 반겼습니다. 나는 녀석의 손을 잡으며 아주 낮게, 하지만 마트 안의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 요즘 우리 옆집 박 사장이 공사를 크게 하더라고. 그런데 사람 됨됨이가 좀 거칠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네. 자네도 장사하면서 사람 가려받아야지 괜히 굳은 일 엮이면 안 되잖아. 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역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일종의 파문 선고였습니다. 이 사장은 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박 씨에 대한 모든 예우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마트를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박 씨는 생수 한 박스와 담배, 한 보루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소식이 부녀회장 김 여사의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이 고장났다.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뻔한 변명조차 박 씨에게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녀석이 점심을 먹으러 들른 동네 국밥집에서도 녀석이 차를 맡긴 정비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의 모든 상권이 박 씨라는 이름 석자를 향해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허망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막히고 단속반이 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숨 쉬고 먹고 자는 이 동네 전체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공포가 녀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며 녀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녀석과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먹잇감을 향해 보내는 마지막 자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3시경, 녀석의 집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내 수첩 김자항에 적힌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내 국밥집 단골이던 시절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내게 숱한 격려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박 씨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되시죠? 마오키 여사님 대리인입니다. 현재 무단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그리고 그간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불법 증축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별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 씨의 손에 들린 담배가 툭 떨어졌습니다. 녀석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 창가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돈줄은 막혔고 법의 칼날은 목밑까지 와 있으며 동네 누구도 녀석에게 빵 한 조각 팔지 않는 상황. 녀석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녀석이 탐냈던 30cm의 땅은 이제 녀석의 전 재산과 인생을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찬물을 올렸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녀석이 그 소박한 행복을 건드린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나는 녀석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동네의 질서가 누구에 의해 유지되는지,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낡은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화번호부는 아직도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있다고.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녀석의 숨통을 조일 인연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해질녘이 되자 박 씨가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모니터 화면에 보였습니다. 녀석은 초인종을 누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옷매무새는 헝클어져 있었고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발밑에 박힌 쇠말뚝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녀석은 맨손으로 그 단단한 흙바닥에 박힌 말뚝을 뽑아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톱 밑이 피로 물들고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뚝이 박혀있는 한 자신의 인생도 영원히 지옥에 박혀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녀석의 처절한 몸짓을 보며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마당에 말뚝을 박을 때의 오만함과 그 말뚝을 뽑기 위해 피를 흘리는 비굴함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 박 씨가 어떤 표정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을지 기대하며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첩의 가죽 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쟁은 이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완벽한 승리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은 비가 내릴 듯 낮게 가라앉은 구름 사이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박혀있던 그 오만함의 상징, 쇠말뚝 3개 중 2개는 이미 어젯밤 박 씨의 피 묻은 손에 의해 빗둘게 뽑혀 있었습니다. 남은 하나가 젖은 흙 속에 처량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거실의 낡은 축음기에 바늘을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클래식 선율이 거실을 채울 때쯤 조심스럽지만 절박한 초인종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의 박 씨는 어제의 그 기세등등하던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어깨를 늘어뜨린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련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너머로 그가 느끼는 초조함이 내게까지 전달될 때까지 나는 느긋하게 찻잔을 씻고 물을 끓였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상대를 압박하는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추하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만드는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녀석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의 손톱 밑에 맺힌 핏자국이 인터폰 렌즈를 통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녀석은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박아넣은 것은 쇠말뚝이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옥죄는 족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녀석의 몸에서는 눅눅한 흙내음과 담배 냄새, 그리고 짙은 패배의 향기가 섞여 났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쳐들었지만 차마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첫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선을 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오고 공사 현장마다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이제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녀석의 상처 입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내 침묵을 용서받지 못할 선고로 받아들였는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내 발치에서 흐느끼는 모습은 실로 기괴하면서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녀석이 깨뜨린 이 동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가 뽑아야 할 건 마당의 말뚝이 아니라 자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오만함이네. 내가 이 수첩을 한 장 더 넘기면 자네는 이 나라 어디에서도 공사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될 걸세. 세무조사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 내 국밥집을 거쳐간 세무서 친구들이 자네 장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나. 내 낮은 목소리에 박 씨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야 내 인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오늘 안으로 남은 말뚝을 모두 뽑고 담장을 원래 위치보다 10cm 더 안쪽으로 물려 새로 쌓을 것. 둘째, 그간의 소란에 대해 동네 노인회와 부녀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마을 기금으로 상당액을 기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동네에서 타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써서 내게 맡길 것. 그것은 녀석에게 내리는 오키 여사만의 관찰 보호령이었습니다. 박 씨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그러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대신 내 자비 아래서 숨 쉴 구멍을 얻은 것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녀석이 거실을 나갈 때 나는 녀석의 뒷모습에 대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쌓을 새 담장은 튼튼하게 쌓게나. 그 담장이 자네가 다시는 선을 넘지 않게 막아주는 마음의 벽이 될 테니까. 녀석은 대답 없이 깊게 허리를 숙이고는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마당에서 녀석은 미친 듯이 마지막 말뚝을 뽑아냈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 지점장, 김 변호사, 이 사장. 수첩 속 이름들에게 나는 짧은 메시지들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압박을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느슨해졌습니다. 녀석의 집으로 가던 상환 독촉 전화가 멈추고 닫혔던 마트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인 마오키의 전화번호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단 며칠 만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사는 법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지를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그치고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당에는 박 씨가 데려온 인부들이 조용히 담장을 허물고 다시 싸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본인이 직접 벽돌을 나르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평화로운 오후의 차 한 잔을 즐겼습니다. 이 동네의 질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지만 나는 믿습니다. 법보다 가까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든 인연의 고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된다는 것을요. 내 인생의 18화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마오키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새긴 기록입니다. 그 녀석이 새로 쌓는 담장은 이전보다 낮아지겠지만 그 너머로 흐르는 우리 사이의 예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는 다시 낡은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수첩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누군가 또다시 선을 넘으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 찬물을 올리고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주황빛으로 물들입니다. 새로 쌓인 담장 밑에는 박 씨가 사죄의 의미로 심어놓은 작은 꽃나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야 이 동네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나는 그 꽃나무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것뿐이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구먼. 오키 여사의 하루는 이렇게 우아하고도 서늘하게 저물어갔습니다. 내일은 시장통에 나가 오랜만에 국밥 식구들과 회포나 풀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의 나도 그리고 이 평화도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새로 쌓인 담장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그 위로 흐르는 공기는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박 씨가 약속대로 10cm을 더 뒤로 물려 쌓은 덕분에 내 마당에는 그간 보이지 않던 좁은 골목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이 땀을 흘리며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는 사흘 동안 나는 한 번도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거나 찬물을 올렸을 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담담히 무시해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금요일 오후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 씨는 인부들을 먼저 보낸 뒤 흙먼지가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배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어제의 절박함 대신 깊은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정중함으로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담장 다 쌓았습니다. 모자란 부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화번호부가 녀석의 인생에 새겨놓은 공포는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 강력한 교훈이 된 모양입니다. 나는 배 상자를 조용히 받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에게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녀석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이제 이 담장은 자네와 나 사이의 벽이 아니라 자네가 이 동네에서 지켜야 할 예의의 기준선이네. 잊지 말게나. 내가 수첩을 다시 열지 않게 하는 건 전적으로 자네의 행실에 달렸다는 걸. 박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로 대문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불안한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질서가 바로 잡힌 뒤에 찾아오는 안온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오랜만에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내 낡은 가죽 수첩 속에 적힌 수많은 이름의 고향이자
마오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내가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여사님, 옆집 녀석. 아주 혼쭐이 났다면서요? 부녀회장 김 여사가 이미 동네에 소문을 다 퍼뜨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갓 구운 떡을 내 가방에 찔러 넣어주었고 생선가게 청년은 제일 좋은 갈치를 신문지에 싸서 건넸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시장 골목 귀퉁이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힘을 보태준 전화번호부의 주인공들 몇몇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적과에서 퇴직한 오 씨, 대방마트 이 사장, 그리고 퇴근길에 들른 김 변호사까지. 그들은 나를 향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오랜만에 의기투합했습니다. 역시 이 동네의 중심은 마 여사님이십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인맥이 대단한 권력인 줄 알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거대한 마음의 그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더 얹어주고 그들의 슬픔에 귀를 기울여준 대가로 얻은 것은 충성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오키 여사의 사교성이란 결국 타인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밤 이 따뜻한 술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즈음 이 사장이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사실 박씨 녀석이 오늘 아침에 마트에 와서 울먹이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어머니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나는 녀석의 말을 들으며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올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지. 내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다들 제 몫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게 녀석한테는 가장 큰 압박이었을 게야. 밤 10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나는 다시 조용한 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등 아래 놓인 낡은 가죽 수첩을 집어들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수첩은 나에게 칼이자 방패였고 동시에 내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첩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를 벌주는 일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찌꺼기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침대의 눕자 창밖으로 새로 쌓인 낮은 담장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담장 밑에 박씨가 심어놓은 수국 모종들이 밤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고 나면 저 녀석들도 내년 봄엔 탐스러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배치하는 거라는 내 지론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이제 빌런이 아니라 내 정원을 가꾸는데 도움을 줄 조심스러운 이웃으로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딛고 선 땅을 지켜내는 베테랑의 노련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시장에서 받아온 갈치로 조림을 해서 새로 쌓인 담장 너머 박씨네 집에도 한 접시 건네볼 생각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법을 배운 이웃에게 오키 여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바로 공존이니까요. 이것으로 담장 너머의 전쟁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오키 여사의 전화번호부는 닫혔지만 그녀의 그늘은 여전히 이 동네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덮고 있습니다.